오늘 북한의 가짜뉴스가 워낙 많아서 과연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밝히는 시간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대단히 유명하신 분을 모시게 됐어요. 북한 가짜뉴스로 유명하신 우리 정대진 박사님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재선 민하협 청년미래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하협이 좀 오랫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특히 청년미래위원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북한과 관련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등장하는 등 정말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가짜뉴스들이 계속 난무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어져서 그런 내용을 담은 찌라시들을 유통시키고 이러면서 사실 남북관계가 나빠지는데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한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제대로 된 대응을, 그리고 관계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준비되어진 북한 관련 뉴스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흔쾌히 말씀을 주시게 된 정대진 박사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우리 장경태 민하협 청년미래위원장 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대진 의원님께 장경태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또 패널로서 참여해 주신 문예찬 민하협 대학생 기자단 기자분, 그리고 우리 회원단체이죠, 세계평화청년연합 정부경 부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바쁜 일정,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참 2017년 말까지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돼서 전쟁 위기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준비하면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또 3번의 국민정상회담 등이 있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민하협에서 2018년 11월에 부산 금강사에서 조선청년동맹 부위원장하고 회의됐을 때 남북청년 대표자를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지금 공청단 주석 주선으로 베이징에서 또 한번 작년 10월에 한번 회의를 또 했는데 대단히 많이 화가 나 있어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좀 저희는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많은데 어쨌든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이번에 남북공동사무소 설치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마 이런 경과나 또 김여정 부부상의 부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지 아마 우리 정대진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볼턴도 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 정의화부 실장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통일부 장관도 사퇴하고 또 차기 장관이 여러 명 거명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될지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가장 핫한 지금 국제가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다들 궁금해할 텐데 가장 우리 또 유명하신 우리 정대진 박사님의 설명과 소개로서 우리가 오늘 콘서트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대진 박사님은 한국 예대와 연세대에서 국제법과 통일학을 공부하셨고요. 박사학위 취득 후에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교육팀장을 거쳐서 아재대 통일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또 한반도 뉴스 전문 TV 패널리스트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정대진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좁은 데서 뜨겁게 박수치고 하니까 좀 웃기죠? 네. 오늘 시간표 괜찮으세요? 뭐 소리가 좀 듣는 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보관해? 쓰고 할까? 뭐 사진 기록을 남기시려면 이게 이렇게 있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네, 되게 힘들어요. 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신데 이게 장 의원님 모셔가지고 의원님이 앞에 이제 사회 보시고 안 가시고 그런 행사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보통 바쁘셔서 이제 앞에 이제 인사 말씀도 하시고 보통 잘 뛰시는데 계속 계시는 것 자체가 미나에 참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미나의 바깥 사람은 아니고 정책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미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고 행사 있을 때마다 같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깥에 있는 누구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그냥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요즘 돌아가는 판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 1시간 한 1,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상황들에 대해서 다 관심들 많으시고 생각들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는 어떠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상주의자로 일어나요. 이상주의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 뭐라도 좀 해보자 어떻게 돌파구가 있겠지라고 시작하다가 저녁 때는 다시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제 비루한 상태로 이제 그 잠을 청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쯤 되면 이제 현실주의자가 거의 다 되는 시간이 저녁 시간쯤 돼서 하루 종일 이제 영혼이 탈탈 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실주의자가 되고 있는 시간이라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 뭐보다도 지금 진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진짜 돌파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모아보는 시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의 소재로 받은 제목이 북한 가짜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말에 있었던 김정은 사망설을 소재로 한 우리가 정말 북한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나역에서 오늘의 주제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실마리일 뿐이고 앞부분에 제가 모두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기재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냥 가짜 뉴스라고 부를게요. 관급 용어가 뭔지 아시는 분? 가짜 뉴스의 관급 용어, 공식적인 용어, 법률 용어 아시는 분? 이름하면 예찬이. 네. 허위사실 유포. 비슷했어요. 허위까지 맞았어요. 허위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음절 다음에 되는 허위 조작 정보가 관급 용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그렇죠. 가짜 뉴스를 한자로 잘 바꾸면 법률 용어가 허위 조작 정보 맞죠? 근데 오늘은 그냥 가짜 뉴스라고 쓸게요. 가짜 뉴스에 이게 계속 들어오죠. 이게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허위 조작 정보이지만 이걸 그냥 가짜 뉴스로 얘기하는 게 이게 착착 붙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가짜 뉴스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놀랍게도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2개의 지금 배너가 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근본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가짜뉴스 대응으로 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가짜뉴스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 갔을 때 가짜뉴스 대응 같은 거 많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많은지 하고 그리고 어떤 양상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모르고 어떻게 구별을 이제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허위 조작 정보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쓰는 말은 오인에서 미필적 고의로라고 이제 좀 보통 요약을 하는데 오인은 그냥 잘못 안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냥 잘못 안 거를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재생산하고 얘기하면은 그게 가짜 뉴스인지 몰라요. 자기 본인이 진짜인 줄 알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본인한테는 진짜. 그런데 지금 북한 가짜 뉴스의 상황은 이 오인에서 미필적 고의 상태.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퍼뜨림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들이 있어요. 그 구조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히 잘못 알았다. 북한 소식통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잘못된 것임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또 유포하게 되는 그런 미필적 도의. 남이 알아도 이게 잘못이겠지만 가짜이겠지만 알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게 지금 북한 가짜 뉴스의 이 재생산 구조의 핵심적인 기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좀약이나 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이제 한동안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무좀약이나 이제 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해서 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충분히 되시죠. 요즘 커피숍 가면 겪는 일들이 뭡니까? 손소독제와 시럽을 구별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끔씩. 시럽을 손에 뿌리고 손소독제를 커피에 넣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인을 하게 되면은 이 치명상을 얻게 되는 일들. 바로 북한에 대해서 오인을 하고 치명상에 가까운 정보 유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남북 관계가 이제 또 절단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가짜뉴스의 주요 사례 몇 개를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도에 86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86년 11월 16일 날 국내 유럽 언론에서 일본의 소식통을 인용합니다. 그 당시에 북한 소식통도 없었어요. 휴민트라고 하는 인적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휴민트라고 하는 것도 없고 북한 소식통도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김일성 피격 사망설이 최초로 나옵니다. 이게 다 조선일보 기사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1타로 이제 단독 보도들을 처음에 시작했던 80년대 11월 16일에 김일성 피격 사망설, 총격 사망설이 나오고 그리고 11월 18일에 김정일도 실각했다라고 하는 설이 또 이틀 연이어 보도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거의 북한 이 당시에는 김일성이 이제 이게 혹 달린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은 이게 뿔 달린 여우 늑대들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정도 이제 신문 기사 나오거든요. 매체가 신문밖에 없던 그 시절 이 정도 나오면 이제 김일성은 죽고 김정일이 실각되고 북한은 곧 망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11월 19일 날 김일성이 그 몽골 국가 원수를 이제 영접하는 공개 활동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종식이 됐어요. 한 3일 만에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속 보도들 단서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다른 그런 주요 매체들이 2000년대 들어서야 최대 오보 사례 이제 그런 걸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김일성 사망 얘기 있었으면 그 다음 가짜뉴스는 또 누가 나와야 될까요? 김정일 사망설은 또 하도 무수히 나와가지고 90년대에 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없었고 가장 또 최근으로 또 푹 그냥 건너오면은 김영철하고 김경희에 대한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했다. 신변이 이상설이다. 총살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수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갔다 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 6월 3일 날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에 이렇게 동행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자리가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많이 살아온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자리. 대표적인 그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모고 장성택이 죽은 이후에 뭐 자살했다, 실각했다, 어디 입원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올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한 6년 4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면서 이 가족 행사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뉴스가 생기는 것,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뜬구름잡는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하게 되고 궁금증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게 잘못된 답변이 되고 증폭이 되고 하는 것,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2차적인 책임은 또 우리한테 또 있는 거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제 풀어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잊혀진 지금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올해의 2020년 김정은 사망설입니다. 올해 사망설 추이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4월 11일 날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는 사라졌어요. 4월 11일 날 사라지고 나서 뭐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신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의혹이 처음 나왔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2달 전에.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에 불참했다. 태양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뭐 신변에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의 한 전문가분,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한 분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하고 군부대 훈련 중에 폭파 사고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건강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 분석을 공식 자료로 내놓으세요. 저명한 분이에요. 공식적인 이제 연구기관에. 근데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자라면, 우리가 기자라면 어떻게 돼요? 받아 쓰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취재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근거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박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받아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그 받아 씁니다. 4월 20일 날 국내 이제 북한 전문 매체가 받아 써요. 그리고 조금 추가 보강 취재를 해가지고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김정은의 심혈관 수술을 하고 누워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기사를 씁니다. 그게 4월 21일 날 문제의 날이에요. 문제의 4월 21일. 문제의 4월 20일. 왜 문제냐? 그 전까지는 4월 15일부터 21일 될 때까지는 그냥 우리 국내에서 이제 푹짝푹짝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건강 이상설, 신변 이상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북한 전문 매체가 보강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 정도예요.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번에 터진 날이 4월 21일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응? 4월 21일 날. 일부러 잘 안 보이게 만들었는데. CNN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21일 날 오전에 김정은이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있고 이것을 미국 당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실 CNN 기사의 전부였어요. 근데 CNN이 그렇게 쓰니까 이제 받아 건너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기 시작하는 거죠. CNN이 썼는데, CNN이 그 천하의 CNN이 썼는데 그냥 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억나면 4월 21일 날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와중인데 오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부터 이제 난리가 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전까지 난 뭐 언제나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해서 바로 그날 오후부터 해서 이제 방송국들이 이 코로나 특보로 이 피곤하던 와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북한 특보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뉴스를 전환하고 그러는 시작이 4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한 4월 21일까지 방송 푹 쉬다가 오랜만에 이제 방송 구경을 갔었어요. 그날 갔었는데 4월 21일 이제 오후부터 여러 뉴스 대담 프로 그리고 우리 언론사들에서 이제 김정은이 정말 위중한 것이냐, 심혈관 실수를 한 거냐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딱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다들 막 그러고 전화가 오니까 저도 처음에 진짜 이상한가? 문제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얘기를 10번 이상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아픈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거예요. 문제의 본질, 이게 몸이 비대한 분이에요. 뚱뚱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 아픈 거예요, 그냥? 뚱뚱한 사람이 안 보여.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인과관계가 성립이 전혀 안 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확인된 팩트가 없이 소식통의 인용만으로 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뭐 사망했다부터 해가지고 코마 상태다,
아니면은 10년간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 사이에 뭐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회복 중이다, 뭐 등등등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돌고 돌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충격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분 몇 분께서 거동을 못하는 상태다. 99% 사망 상태다까지 이제 갔어요.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되게 됐는데 약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좀 그때 저도 사실 좀 시간이 가니까 이거 내가 진짜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싶기도 하고 진짜 죽었으면 어떡하지? 뭐지? 그 생각도 들긴 드는데 객관적인 정보는 하여튼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한 4단계예요. 국내 특정 언론 전문가 탈북자 해외 언론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생성된 가짜 뉴스가 기성 언론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국내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재인용을 하고 이게 이제 다시 해외 언론에 또 소개돼서 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이게 또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자꾸 결합되고 변형되고 증폭되어서 이제 검증 단계 5월 1일, 5월 2일이 돼서의 이제 상황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CNN이 보도한 4월 21일 날 이렇게 폭증하면서 이제 상황이 전개된 것들을 이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보도 사대주의와 자가 재생산.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NN이 했으니까 그냥 했겠어. 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사대주의적인 발상 있잖아요. 외국 언론 CNN이 했고 BBC가 했는데 맞겠지 라고 해서 그냥 받아 쓰는 거. 믿는 거. 근데 그거 하나가 있고 그걸 받아다가 우리 내부에 이번에 못 보던 패턴은 자가 재생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정치라고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은 이제 정치학자분들 표현하시던데 알고리즘이 뭐예요? 우리 이제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컴퓨터 접속하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접속하고 보고 주로 이제 움직이는 대로 컴퓨터가 맞춰가지고 자꾸 보여주잖아요.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이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게 되는 이 편파, 파벌, 이 알고리즘의 정치가 자가재생산.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북한이 붕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하에서 계속 이 소식을 자가재생산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편파적인 대북정보 수요 징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유튜브를 해야 그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김정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아봤자 200, 300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김정은 죽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죽은 걸로 막 설명을 잘하면 그게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100만 뷰까지 올라가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뷰를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어떻게 새우를 맞이했냐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를 찍고 그걸 또 소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별풍선 쏴주고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찍는 사람들도 일부분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어쨌든 100만 뷰 달성을 위해서 단기간에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에 100만 뷰 달성하면서 200만 원 벌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김정은이 뭐 나한테 뭐 명예훼손 소송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자가재생산 구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건 동아일보 주성원 기자님이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 드는 건데 휴민트의 극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19년 12월 22일부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귀국 조치가 됐습니다. 중국이나 제3세계에 있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 그러니까 평양과 북한의 소식을 직접 이야기를 듣는 북한 소식통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차, 3차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한 휴민트 네트워크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더욱더 중독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감청과 통제, 깃대기 이게 지금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예전에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탈북자들과 지금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고향에 있는 북한 가족들과 남한에 있는 탈북자에 통화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제약받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북한 소식통을 교차 3차 재검증을 할 만한 소스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번 북한 가짜뉴스의 확산 이유와 새로운 패턴으로 나온 게 이 자가재생산 패턴이다. 이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적어봤는데요. 대책 없어요. 잘 모르죠,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북한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도 학생 때부터 늘 이제 배우고 단련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징후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징후적 분석. 공간 문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문헌들이 있어요. 노동신문, 북한중앙통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서들이 있는데, 그것들 원전을 좀 직접 보면서 이들의 언어 소비 행태 그리고 표현 행태들을 알면은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김정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4월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사망한 거 아닐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딘가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4월 18일 노동신문 기사 하나 때문에 저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그 국무성의 대변인도 아니에요. 그 대변인도 아닌 사람이 미국 담당 서기관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조미 순회 사이의 일에 그렇게 대해서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평을 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나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정상, 그 최고 전엄에 관련된 얘기를 외무성의 한 과장급이 그렇게 담화를 발표한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외교부 과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뭐 혼자 어디 나가서 얘기합니까? 못하죠. 청와대 재가가 있어야 그냥 저 러시아 일은 그냥 저 과장, 담당 과장 정도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처리합시다. 정부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우리도 외무부 과장이 나가서 어디 연락해서 얘기해요. 하물며 북한이에요. 거기서 외무성의 한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노동신문에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제가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북한 체제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징후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냥 재택근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징후가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21일부터 5월 1일 그 사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뭐 격려 인사를 보냈다, 어디에 무슨 뭐 감사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여정 위원장이 독단으로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김여정이 오빠 정상적인 통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오빠 대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었어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용인이 되는 사회일까? 아무리 김여정,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코 이게 김정은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징후적 분석에 대해를 하는 전문가들이 계속 좀 양상돼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정론 지필로 나가야 되는 것들 그게 하나가 좀 중요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맹타파와 개방을자세히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잘 몰라요. 따지다 보면 나도 사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 상태인데 북한을 어떻게 알겠어요? 북한 정보가 너무 엄격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누가 얘기하면은 거기를 추정해서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북맹타파를 위해서 북한 정보 통제를 조금 이제 금지시키고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조선중앙 TV 같은 것들 그냥 중계하면 좋겠어요, 한국에.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북을 찬양하고 북으로 넘어갈 국민들은 없잖아요. 우리 이거 제대로 보면은 이걸 보면서 온 국민이 스스로 이제 징후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눈을 터득할 겁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처음 틀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겠지만 이거 직업 정신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한 30분 이상 못 보거든요, 사실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중앙 TV 같은 것들은 만약에 이 TV 채널 연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북한 가짜뉴스 나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적자세요. 편향적인 정보 소비를 이제 타파해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의 정치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 이런 데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냥 김정은이 죽었으면 좋겠었어, 그냥 북한이 붕괴됐으면 좋겠었어 라고 하는 얘기 외에 다른 것들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기사는 자꾸 없어져요. 내려가요. 이게 진실을 담은 기사는 내려가고 그냥 자극적인 기사는 자꾸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인터넷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김정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이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남용돼서 이제 그 우리의 공공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망설,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게 4월 말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빌미로 하는 건 5월 31일자에 삐라였잖아요. 자신들 최고 존엄을 이제 모독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표현의 자유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비판합니다.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때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아는데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 삐라가 날아갔을 때 재미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북 전단 탈북단체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려요.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들은 많이 있어요. 북한의 고향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지금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국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북전단 탈북단체들 소를 제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뭘 하죠? 북한은 뭐라고 해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1,200만 장을 준비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무작정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북한식 표현들의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나비 그 효과처럼 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타파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 오늘 더 얘기를 나누고 각자 계신 곳 가서 좀 많이 전파하고 하면서 앞으로 언젠가 남북관계 좋아지는데 이제 좀 기초적인 그 불씨가 되는 자리, 그 재료들 챙겨가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말씀은 여기까지만 좀 드리고요. 그냥 다음 순서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시계가 없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네. 사회자의 사회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북한 관련 가짜뉴스 바로 알기 명강의 또 토크를 해주신 우리 정대진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또 좀 쉽게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이해가 더 쉬웠고요. 이 좋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 패널과의 또 토크 콘서트 이어갈 텐데요. 청년 패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 친하지만 이제 친한 척하고 앉으시죠. 네.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에 대한 일단 소개와 또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재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나요 통일공사 출신이고 지금은 KDI 대학원에서 개발정책 석사 과정 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구경이라고 하고요. 현재 시립대학교 재학 중이고 또 오늘 여기 함께한 이제 YS 기술로 함께 참
대통령께서 김정은 이상설로 저희들은 관심을 끄셨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김경이나 김영철이나 최근에 김정은 등 자맹에 관한 그 언론 보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과연 우리 국내 언론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선동 심리전 여론전의 이제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북한이 이제 뭐 일을 좀 질러 놓으면은 남한의 이제 전문가와 당국자들이 다 이제 대책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막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들은 보고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옛날에 사회 좋을 때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론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의 기사가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일부러 이제 그것들을 좀 선전성동의 차원에서 기획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이제 그게 먹혔어요. 20세기만 하더라도 뭐 불바다 발언 나오고 뭐 좀 세게 얘기하고 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사재기를 하고. 근데 요즘은 북한이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어떤 얘기가 있어도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선 공동이 올라서면서 폭발했는데 주식시장은 또 올라요.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팩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북한 스스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남한의 이제 자신들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지만 그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뭘 던져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무빙수일 거라는 거는 이게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남 대북 전단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잘못하면 이제 우리 남남 갈등이 많이 비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도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이게 또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제 북한이 그렇지 않는다. 내부 문제 신경 쓰기도 바쁘다. 우리 신경 써서 이제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식으로 또 너무 보고 해석하지 말자. 이제 그런 쪽이 있어 싸우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미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전략을 짜고 뭐 뉴스를 좀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뭔가 그거에 대한 팩트 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정부가 발표한 말이라고 해서 100% 다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팩트 체킹을 누가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팩트 체킹 자체가 이게 참 논란의 소지입니다. 늘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정부이겠죠.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부 같으면은 그 권위주의 정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북풍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북한 뉴스를 가짜 그러니까 금강산댐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80년대. 금강산댐을 제가지고 서울을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들, 그걸 가지고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정부 당국들이 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하면은 장경태 의원님이 아무리 여당이라서 다 이제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멋있게 이제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한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적어도 이제 뭐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의 향배에 상관없이 보수진보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많이 욕들을 하지만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고 그들은 주어진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평생 이제 북한 정보 보고 분석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보고서들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권력 이게 누군가가 어떤 권력자가 굉장히 옛날처럼 부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어쨌든 정부의 정보가 가장 좀 신빙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지난 한 20년 정도 인적 교류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휴민트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와 뉴스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번엔 입증이 확실히 됐어요. 외국 기자들도 그냥 우리 거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어로 나오니까 뭐 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 받아 쓰고 하는 것이 뿐이지 사실은 원소스는 가장 정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영역들도 있지만 저 같은 민간 영역들도 뭐가 있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국제학술대 같은 데 가면 북한 학자들 만나거든요. 네, 그런 인적 정보들이 그때 체크하는 것들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가지고 있던 가설과 추정들 이런 것들을 북한 학자 만나면 그냥 막 물어봐요. 물론 말을 안 해주셔요. 술을 많이 먹으면 말을 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체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간과 정부의 이제 다양한 공신력이 있을 만한 정보들은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팩트 체크의 기준은 아무래도 정부 그리고 이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민간의 이제 기관들, 전문가들일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김정은 사망설에 5인의 첫 번째 단추를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가장 뼈아픈 거죠. 이게 한번 잘못되면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지금 부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건 자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북한 가짜들뿐만 아니라 사실 언론을 보다 보면 북한에 관한 그 부정적인 경향 보도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보는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볼 때 그 언론의 프레임에 갇히면은 굉장히 맹목적인 관점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객관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뭐랄까 약간 박사님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건데 어느 날부터 저는 좀 마음을 좀 놨어요. 언론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 진실을 추구할까? 안 되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네 신문사에 논조가 있고, 언론의 안보 상업주의든 뭐든 간에 언론들 이제 상업 이제 회사이자면 먹고 살려면 자기들도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독자들이 좋아하는 기사 써야 되고. 그럼 언론은 그렇다. 근데 그거를 믿고 그냥 알고 받아들이면 그런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사들 뭐 특정 언론사 얘기해서 뭐 조선일보만 본다, 한겨레만 본다.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몇 개를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문을 안 보는 사람,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뉴스를 안 보면 멍청해지지만 그걸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 어차피 뭐 봐도 다 거짓말일 거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쓴 건데 안 볼 거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상 소식을 모르는 이제 멍청이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다 믿게 되면 이제 그것도 또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교체 검증하면서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리즘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외에 전혀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계층과 다른 세대의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교체 검증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식이 조절하고 내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트레이너 만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약 옆에 있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고, 결국은 내가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처럼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찾아다니고 발품하는 수밖에 없죠. 괴롭지만 지금 이제 그게 취미가 맞으시면 하시면 돼요. 저는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하면 영상을 틀어주는 게 끝이거나 아니면 그 교과서 뒷부분에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이나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냥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그냥 시청하게 두고 이제 딴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려면 아무래도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게 옳은지 아닌지 이게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통일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이 그건 또 강요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통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지 왜 통일 교육을 강요하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 제도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5월 넷째 주는 공식적으로 통일교육 주간이에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통일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성평등 교육하는 것처럼 통일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이제 왜 통일을 강요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다, 담당자들도. 뻔히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화협 출신이거나 뭔가 특별히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틀어주고 KBS 남북의창 MC 통일전만 틀어주면 되는 건데 통일교육원에 있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하나 틀어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게 형식화 형이화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뭐 미나 공감기자들하고도 얘기하고 했던 건데 바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진짜 바라나요? 진짜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없잖아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없잖아요. 어떤 통일 국가를 갈 건데 남북의 합의도 없을 뿐더러 통일에 대한 합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이게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했던 그 세대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분이 대통령과 이제 그 정치권과 의사결정의 주를 이루는 그 집단 세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변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바랄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관광 가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10월 24일에 했는데 날짜도 아니까 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금강산 시설물 싹 다 걷어치워라라고 하면서 부대적으로 했던 얘기가 선대에 나라의 힘이 유합할 때 다른 나라의 남북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나약한 정신 싹 다 걷어치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 때 했던 사업 관심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고 거기 세대 교체가 다 됐어요. 통일을 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스스로 정면 돌파하고 자력 부강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어렸을 때 유학했던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를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이 군사적 억제력과 이 경제 성장만 해가지고 경제력이 이제 받쳐지면은 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혹시 기억나죠? 우리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있어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아직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0년 전에 만든 게 아직 그냥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우리 통일 국민협력 만들겠다라고 지금 해놨지만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하는 통일 교육, 뭐 일단 라운드 테이블, 이런 토크의 장들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제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1시간 때우는 거. 근데 그걸로 계속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이제 미나협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장현님이 국회에서 이제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데 변화의 축을 보면은 89년도에 어느 나라하고 지금 2020년도에 어느 나라하고 30년 이제 넘어 한 30년 정도의 시차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답답하잖아요. 지금 뭐 계속 남북 공동 연락선 날라가고 뭐 1년 1,200만 년 날라온다 그러고 막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1990년, 1980년의 상황과 단절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980년 오늘 며칠이 6월 20일, 6월 20일. 그때하고 90년 6월 20일이라고 오늘 6월 20일이라고 해요. 그때 남북관계 생각해보자. 장족의 발전이죠, 사실. 엄청나게 지금 후퇴 잠깐 경제 후퇴기간 장족의 발전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통일을 당대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우리 의식이 있어요.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 50년 뒤에 어느 시점에 꼭 내 때 아니더라도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느낌 가지고 후대의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후대의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골치 아픈 걸 좀 넘기는 거 하거든요. 좀 살만하잖아요. 지금 왜 통일에 대한 합의가 없어진다면 살만해요, 지금. 통일을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북한하고 통일해서 나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놔둬도 통일하죠. 가만히 있어도 통일합니다. 근데 합쳐서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고개가 갸우뚱하니까 지금 통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힘을 얻어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30년 전에 이 6월의 어느 날과 단면을 끊어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나아진 상태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신념을 가지고 후대의를 좀 넘기면 좋을까. 저는 요새 또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나오고 있잖아요.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 보도사대주의처럼 또 높으신 분이 영어로 말하니까 다 진짠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왔던 과정에서 그 이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책들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자분 계신가요? 기자분이세요? 네? 아, 그 오늘 저기 받으셨어요? 트럼프랜다. 볼턴 PDF? 아직 안 받으셨어요? 볼턴 PDF 돌아야지. 그 570짜리 원문 PDF 좀 돌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어디 가서 근데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볼턴한테 걸리면은 토탈 다 뽑히고 막 앞니 나오고 막 그런 정도 손해배상 들어올 수도 있어요. 책 팔리기 전에 원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기자분들 되게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뭐 단독 확인 결과예요. 입수 결과잖아요. 확인 결과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턴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예일 수 있어요. 왜냐면 볼턴의 책이기 때문에 이건 볼턴 시각이다 놓고 상상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나마 좀 검증이 되니까 조금 그래도 쉬운 문제죠. 볼턴의 주장이 볼턴의 기록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트럼프 혹은 우리 정부의 그 당시 플레이어들의 입장이 어떨 것이다 상상해서 보면 쉬운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게 볼턴 PDF 이게 막 돌고 막 이제 그러면서 직접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영어이기도 하고 직접 이제 찾아서 바쁜데 누가 그 자기 생각 아닌데 기자나 아니면 저처럼 그 업으로 하는 사람 아닌데 누가 그걸 찾아보고 있겠습니까? PDF에 이제 그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노르스 코리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막 보면 찾아보는 거예요. 570페이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정리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때 이거는 볼턴의 얘기다라고 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보면은 좀 쉬운 문제긴 한데 이게 볼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디 미국의 정부의 기밀 문서가 해제됐다 보고서다라고 해서 막 나왔다 이게 진짜 객관적인 팩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후폭풍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그럴 때 역시 또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이 그나마 좀 관심이 깨어있는 분들이 댓글 잘 달아야 되는 뭐 유튜브 하시면 유튜브에라도 좀 한마디 뭐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한마디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각계전투잖아요. 지금 SNS상에 보면은 각계전투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물량 분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조금 지금 저녁 시간이다 보면 아까 제가 이상주의자 현실주의 얘기했잖아요.
저녁 시간 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현실주의자고 비관주의자로 보는 시간인데 이 알고리즘의 정치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치 건강해지려면 살 빼세요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일반인들한테 계속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해지려면 밤에 라면 드시지 마세요. 이제 하지만 그 라면 먹고 치킨 먹고 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의 정치 이거 우리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좀 가장 고민점이고 이거는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정치학 특히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과 정치의 문제. 근데 그 늪에서 이제 헤어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긴 하는데요. 근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정보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바로 치면 나오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 나오기 쉬운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더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질문 들으면 저도 이제 한 번씩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주로 가는 찾는 것만 찾게 되거든요. 나도 진짜 객관적으로 보려고 뭐 진짜 전혀 다른데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 했나? 원전 보려고 내가 막 노력을 많이 그렇게 시간 많이 들였나? 그 생각을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공인된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인용해도 창피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게 북한이 이렇다는데 얘기 들었는데 인용이 어디서 내가 봤다고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하기에 좀 머뭇거리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데 그런 데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통일부 사이트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싱크탱크의 사이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찾다 보면 싱크탱크 사이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본인이 좀 재밌어지고 흥미가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썰풀기도 좋을 거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거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고 일단 기준점 어디다라고 딱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여기서 봤다라고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거. 그곳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 사회적 합의가 대충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찾아보세요 주로? 저요? 네, 본인. 저는 통일교육원? 네, 거기가 좀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거길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돈 내서 만든 거니까 많이 소개해. 네, 대부분 다 이 북한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확보해 가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아마도 우리 최소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혹은 또 오늘 VOD를 통해서 만나셨던 분들은 우리 정대진 박사님의 피셜로 얘기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우리를 대표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청년 패널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자, 이후 이 진행은 또 이 플로우 토론인데요. 우리 또 청년 미래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성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앉겠습니다. 예.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께서 또 바쁜 의정 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돼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장님께 한 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오늘 강연과 그리고 패널 토론 들으면서 궁금해진 점 있으시면 한 분씩 좀 말씀을 주시면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 또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 받을까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다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전에 강의 내용에서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징후적 분석을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근 김여정 부부장 설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징후적 분석을 박사님께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김여정 담화 6월 4일 날 나왔잖아요. 가장 큰 징후는 그게 노동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내보낸 게 아니라 김여정 담화를 전 인민이 다보는 노동신문에 냈다라고 하는 게 지난 3월에 2차례 있었던 담화와는 가장 본질적인 형식적인 차이거든요. 이제 그 징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따져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관심을 끌고 이것들을 인민들의 관심을 어딘가로 이제 모으기 위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필요가 지금 북한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뭐 가설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6월 4일 날 6월 7일 날 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동생 김여정은 3일 전에 엄청나게 그렇게 대남 비방하면서 이제 대적 사업으로 가겠다. 개성공단, 개성연락공단, 아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폭발했는 비참한 행동을 막게 막 그런 얘기를 막 한 3일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6월 7일에. 그럼 이게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관심의 촉을 이렇게 보면 그때 대남 관계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안 할까 이제 그런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고 보면은 근데 김정은이 대남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의제의 첫 번째가 화학공업 발전, 두 번째가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 평양 괜찮게 잘 사는데 생활 보장을 특별히 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다룰 만한 지금 상황이 뭔가 필요가 있구나. 그럼 이제 평양에서마저 시민들의 생활 보장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만한 내부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럼 6월 4일에 대외용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대남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 발표를 했다는 거 하고 징후 하나 하고 6월 7일에 김정은이 그 한가롭게 화학공업 발전 얘기하고 평양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해서 얘기, 평양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활보장에 특별히 얘기를 한다. 그냥 인민들의 무슨 농업 생산력, 식량 수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평양 시민 생활보장 얘기를 한다. 뭔가 지금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부에 뭔가 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이것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가설을 가지고 지금 6월 한 달 지금 보는 거예요. 확정된 건 없어요. 지금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논평을대로 하는 거죠. 지금 해서 이제 계속 연속적 행동으로 가는 게 내부에 누적된 불만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돌리기 위한 일련의 연속적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가설 세워놓고 지금 6월은 지금 보고 있는 단계. 이게 과학이거든요. 이게 징후적 분석이죠. 그리고 지금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학자들의 이제 전문의 견해이고 아직은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7월 8월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든 가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징후들을 봤을 때는 내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누적된 불만을 돌려서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여정한테 본인들한테 이게 오는 최고 통치자들한테 오는 이 책임을 소재를 좀 분산하고 회피해야 될 어떤 정치적 필요성과 동시에 누적된 불만을 밖으로 돌려서 인민들의 관심사를 돌려서 체제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징후를 놓고 보고 가설을 세워놓고 지금 검증을 지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전자에서 이제 보면은 그림들 퍼즐들이 조금 맞춰지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 더 있으시나요? 마이크 써야 돼요. 저기 2013년도에 조선일보에서 현송월 총살설 했고 최근으로 거슬러 가는 핵실험장 폐쇄하는데 이제 뭐 외신 기자들에게 돈을 집도록 했다고 이런 기사들 다 오보로 판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가짜뉴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을 배상하게끔 하는 정치위원회 뭐 법안 발의도 있었지만 또 그거 갖고 또 감론을박이 있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뭐 이렇게 거기까지 언론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짜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설 같은 한 열흘이면 발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굉장히 강력하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그게 망고의 진리인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긴 좀 인내심의 한계가 있잖아요. 좀 괴롭기도 하고 자꾸 혼란스럽고 하니까 또 혼란을 찾고 이제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고 앞으로도 그게 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반복되면은 이게 제 생각엔 이래요. 반복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하고 기분이 나쁘고 뭐 등등등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판단되고 내가 확실한 가짜뉴스라고 증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언론중재위원회 뭐 이게 여기다 고발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 당사자 아니면 고발하는 거고, 피해 당사자일 경우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 피해 당사자가 될 일은 거의 없지만 피해 당사자면 이제 고소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가짜 뉴스는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돈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관심 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가제 생산, 유튜브를 통해 돌리면 그게 돈이 됩니다. 북한 가짜뉴스는 지금 특이한 게 명예훼손 소송을 안 당한다는 게 특징이 있죠. 아마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인들, 연예인들이나 누구 일반인들 대상으로 누구 죽었다, 미치광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 유튜브를 만든다고 하면 명예훼손 소송이 아주 빗발치겠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게 명예훼손 소송을 직접 할 수 없는 또 구조이다 보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다, 북한이 좀 괴기하다, 이상하다, 그냥 뭐 좀 그 어디 컬트적인 만화에 나오는 세상에 나오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얘기를 맞춰서 해주면 그게 소비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더 확산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북한 가짜뉴스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유튜버를 이렇게 만약에 뭐 민활명이나 본인 개인명의 고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딱지가 붙을까요? 친북, 종북, 좌빨 붙을 거 아니에요. 북한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쳐서 표현의 자를 지나쳐서 현저하게 우리 그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당국이 제재를 할 거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죠. 사회적 정화작용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우리 학부형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끝났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해결책 인생 platform 말씀하셨는데, 사방송 중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들 정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 그런 거 있으신지. 이거는 공론화 시켜서 합의가 되면은 틀면 되는 거긴 하죠, 사실은. 이게 논의들이 옛날에도 좀 뭐 학계 중심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숙도를 봤을 때 이걸 튼다고 해가지고 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제 우리 위험을 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오히려 건전한 안보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대항하는 데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논의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것도 언젠가 시간이 해결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조선중앙TV 같은 것들이 우리 채널에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초기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금방 사그라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국내 뭐 북한을 모르는 걸 좀 타파를 하면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조금 뭐 선별적으로 잘 보는 거. 그러니까 북한 가짜 뉴스가 김정은 죽었다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도 많잖아요. 그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걸 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괴기스럽게 좀 표현하고 하는 그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좀 없어진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도 안 하고 사람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건데 북한에 뭐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들 보면 거기들도 이제 사람 사는 얘기들 많이 다루긴 하죠. 물론 재미가 없고 다 선전 내용으로 집중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접근이 있습니다. 더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든 아니면 뭐 어디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틀자 말자. 뭐 단계적으로 틀자 말자 뭐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틀자 말자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게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왔잖아요. 이거 조선중앙TV도 일반 반영을 볼 수 있게 하자 말자고. 수면 위로 안 올라왔는데 그냥 수면 위로 올리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금방 또 논의가 정리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그런 배경이 결국 남과 북의 이제 분단과 단절에서 왔던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시급히 만드는 게 이러한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솔루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평양과 뭐 금강산, 산문각에도 투차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북에 대해서 왜곡된 정서가 있었던 참석자들도 균형적인 사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사실은 그냥 평양에서 카톡을 하더라고요. 서울까지. 근데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차단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열려있는, 이거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그 DMZ를 넘어서 그냥 카톡이 저 잘 왔습니다. 국장님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메모리 들어가신 숫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향후 그런 움직임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좀 디렉션이 있으신지, 혹은 뭐 내년 내후년 더 짧게 그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으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풀어나면 저는 뭘 잘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시점이라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지금까지 해오던 그 상황에서 지금 남북 대화는 어쨌든 이 저녁 시간이라 이제 현실 주제, 비관실 주제가 되는 시간이라 그런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심하게 단절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전문가적인 입장과 시민의 입장, 저는 두 가지 입장이 계속 교차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정권에서 남북 대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8.15 깜짝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회담이라도 했으면 좋겠죠. 이제 그게 이제 시민의 바람에서 희망이지만, 이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향후 한 2년, 적어도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겠다. 그게 안 칼지게 지금 북이 마음먹고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사정 안 좋아서 그냥 누적된 불만을 내부로 돌려 쏟아놓는 게 있는데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게 확인돼서 중국이 쌀을 80만 톤 줬어요. 숨을 돌릴 수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 줘. 그러니까 남조선 당국으로 막 때려 부어도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1년, 2년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선거 끝나고 다음 대통령 오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우리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잘 못 가잖아요. 이제 북한에 못 가고 제3국에서 북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안쪽에서 이제 우리끼리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통일부 같은 데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통일부가 지금 모든 문제 잘못돼가지고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됐잖아요.
많이 욕하는 게 사실은 민간단체나 지자체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이제 통일부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잖아요. 물자나 남북교류 같은 거 준비 다 해놨는데 승인 안 해주고 무조건 자기네 경유하지 않으면 뭐든 못하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그냥 관행과 습관일 뿐이거든요. 그럼 남북관계 그냥 아예 단절돼 있을 때 그럼 이런 거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제도를 뜯어붙이는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개혁 작업들을. 그게 지금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인 거죠. 근데 다음에 만약에 남북대학 열리고 전환기가 생겼을 때 그때 지금처럼 한인풀로 못 보내가지고 남북대화가 이제 뭐 또 단절이 되고 우리가 물자 준비 다 해놨는데 단둥에 대련에 묶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다시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우리 안에서 제도의 위기점은 뭐였고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한 1, 2년 동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복귀하면서 앞으로 남북대화 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 성과 내고 하고 싶은 거는 북한 평양 가고 싶고 북한 단체들하고 교류하고 싶은데 그걸 좀 참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그리고 만약 또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후원금도 안 모이잖아요. 북한하고 직접 와서 안 하는데 뭐 후원금 내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내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한 1조 넘는 좋은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남북협력 사업에만 주로 이제 쓰는 게 관행이거든요. 근데 남북협력기금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은 남한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쓰도록 이제 제도 운영을 개선시키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후원금이 없더라도 그 돈 가지고 2년 3년 이제 인식해서 캠페인하고 제도 정비하고 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한 1, 2년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자리에서 조금 미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자리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고 또 좋은 패널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청중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북한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알아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 민하협 청년위원회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